한국의 글로벌 DN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수천 번 받았다. 그리고 잘 물리쳤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반도 영토 안에서 국제 정세,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외세의 침입만 받고 잘 물리친 이러한 우리의 특성만 갖고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현들은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북방과 남방의 DNA를 갖고 전 세계와 교류했던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인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우리 한국말, 아빠, 엄마, 이런 단어들을 인도 현지어로 듣는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그래,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நீயா நாக்கல அப்படி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In 아빠 Appa.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Amma. 아빠, 엄마, 나. 여기가 분명 한국이 아니라 인도 땅인데 어떻게 이러한 한국어가 있는지, 이 한국어의 단어도요 1300여 개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측면은 그렇고 다른 건 어떨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고구려의 요고라는 악기와 인도가 어떻게 이런 유사한 악기를 다루게 되는지, 그리고 장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국악의 장단인 여러 장단과 매우 유사한 장단을 인도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벽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다양한 춤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인도의 춤과 너무너무 똑같은 춤 동작들이 존재합니다. 인도 춤 바라타 나티암,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고구려의 춤 사위인지 인도의 춤 사위인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바로 한국 땅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의 인도 땅에서 이루어졌던 음악과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같이 교류되고 서로 활성화되고 융합됐던 모습들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인도와 우리가 같이 교류가 됐는지 대단할 따름입니다. 그저 우리 한반도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을 것 같았던 그런 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후엔 절대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리십시오. 첫 번째 인도 지역이었으면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요, 중동입니다. 여러분들 중동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생각나는 단어? 석유, 전쟁, 테러, 사막. 아마 이러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동의 문화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사실 대단합니다. 인구가 무려 15억이고요. 나라로 따지면 5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의 4분의 1이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 문화권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냐에 따라서 사실 국부 창출의 크기는 매우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 중동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과거로 올라가면요, 우리 한국과 중동은 아주 기가 막힌 인연에 의한 교류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대서사시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나메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모르신다면 그만큼 우리는 중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중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쿠시나메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사랑을 하는 이야기, 또 페르시아가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펼쳤던 아주 멋지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쿠시나메가 약 800여 쪽이 되는데 그 중에 무려 500여 쪽을 신라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신라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즉 신패연합이 중국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 서사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야, 신라 시대 때 그러한 교류들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혹시 놀라셨습니까? 아랍 학자들이 쓴 많은 문헌에는요, 신라가 동방의 오아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845년 간행된 쿠르다비드가 쓴 왕국과 도로 총람에 보면요, 중국의 저쪽에 신라라고 불리는 금이 풍부한 나라가 있다. 그곳에 진출한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떠날 생각을 아니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랍에서는 신라를 매우 환상의 나라, 동경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와 신라의 교류를 경주에서도 그 문화 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석상들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여러 가지 물건들 역시 페르시아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던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페르시아는 매우 밀접하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융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국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쪽의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 중국, 당나라, 장안, 마지막으로 신라의 경주, 이러한 4개 국가가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라 이후에 고려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고려 때도 우리 이슬람과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 고려가요 쌍화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쌍화점에 보시면 회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회회는 바로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고려시대 때는 이 한국에 매우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고 또 정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 한복판에 중동 분들이 많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간 느낌이 이상하시죠? 고려시대 때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 사람들이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인도와 그리고 중동의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 그냥 조용한 은둔의 나라 코리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계를 활보해가면서 다녔던 대단한 글로벌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자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바로 문화, 역사, 외교를 통해서 새로운 국부 창출과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움직였고요. 중동은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매우 근대에 몇 년 안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왕조, 그리고 이슬람 제국, 그 뒤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수많은 중동의 화려한 문명 국가로서의 역사를 우리 한국과 같이 호흡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들과 같이 어깨를 겨누면서 지구촌의 번영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코리아가 문명 국가이기에 가능합니다. 같은 문명 국가끼리 호흡했었던 수천 년의 교류의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DNA들을 우리가 지구촌에 힘차게 발휘해 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